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평소 휴식 시간에 틈틈이 사연 채널을 애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요즘 흔히들 말하는 돌싱, 돌아온 싱글입니다. 10여 년 전에 이혼한 후 현재 혼자서 살고 있어요. 한때 평생을 약속했던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데에는 다들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다면 특별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도록 제 마음 한켠에만 묻어두고 살았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글을 보내봅니다. 저는 미술을 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죠. 미술에 흥미를 보이는 저를 위해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집으로 미술 선생님을 모셔 수업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요즘에는 어린 나이에 가정 방문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많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저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배울 수 있었고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에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났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부잣집 아가씨였죠.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난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모든 사생대회에서 상을 휩쓸어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하셨고 우리 딸은 미래에 유명한 화가가 될 거라며 엄지를 치켜세워 주셨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저는 미대 입시를 시작했습니다. 재료비며 학원비며 돈 들어갈 곳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뒷바라지 덕에 유명한 미술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외국으로 유학까지 떠났습니다.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공부하며 제 작품 세계를 넓히고 싶었기 때문이죠.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 의견을 지지해 주시며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 덕에 항상 자신감 있고 긍정적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몇 년간의 유학 생활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저는 외국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작가 활동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잘 지내지? 별일은 아니고 네 아버지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 너한테는 굳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네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요즘 딸 보고 싶다는 말씀도 자주 하시고 잠깐 한국 들어와서 재정비하는 시간도 좀 갖고 쉬다 가는 건 어떠니? 어느 날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에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랜만에 뵌 아버지의 얼굴은 제 기억 속 모습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항상 건강하고 밝게 느껴졌었는데 멀리 나가 있는 자식이 혹시나 걱정할까봐 아픈 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니. 그동안 딸로서 너무 무신경했던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소 앓으시던 지병과 과로가 겹쳐 병원에 누워 계시던 상태였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돌보며 잠시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회복되실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재충전을 한 뒤 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렇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건강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눈에 띄게 기침도 늘어나고 식욕도 줄어들어 식사하기도 힘들어 하셨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시 외국에 돌아가고도 남을 시간이었지만 저는 결국 외국행을 포기했습니다. 이대로 외국에 나가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고 해봤자 아프신 아버지가 계속 마음에 걸릴 것이 뻔했고 꼭 외국이 아니어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쾌차하실 때까지는 가까운 곳에서 지내며 자주 얼굴을 비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가족들 곁에 머물기로 했다는 소식에 아버지께서는 몹시 기뻐하시면서도 본인이 제 발목을 붙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미안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꼭 감싸드리고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지금껏 부모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도 아버지께서 힘드실 때 곁에 있고 싶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 곁에서 개인 작품들을 그려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 혹시 선볼 생각 없니? 너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니까 주변에서 하도 선자리가 많이 들어와서. 네가 결혼 생각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아버지 건강이 요즘 들어 더 안 좋아지셨잖니. 난 저러다가 네 아버지 갑자기 쓰러지는 건 아니까 걱정이다. 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셔도 너 결혼한다고 하면 좋아하실 거다. 주변에서는 다들 손주 자랑이고 난린데 너는 지금껏 애인 한 번 안 데리고 왔잖니. 엄마가 봤는데 사람 참 괜찮아 보이더라. 의사인데 인상이 좋아. 마음 편하게 가지고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봐. 사실 전 결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연애라는 행위 자체가 썩 잘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를 맞추고 상대를 위해 저를 희생하고 관계에 매여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물론 저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감정을 교류하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었지만 제게는 저만의 시간이나 제 작품 세계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결혼 정년기는 조금 지난 나이였지만 전 전혀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쫓기듯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건강이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아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자유분방했던 제 성격을 잘 알고 계셨기에 한 번도 제게 결혼에 관해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부모로서 당연히 하나뿐인 딸이 평생의 반려를 만나 안정적인 삶을 살길 원하실 터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참의 고민 끝에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디 한번 만나나 보자 하는 생각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미술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공부만 하느라 미술이고 음악이고 그런 예술적인 것들에는 영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예술하시는 분들 보면 참 멋져 보여요. 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멀끔하게 생긴 외모에 무엇보다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피부과 의사였는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유복하게 자라온 저와 달리 어렸을 적부터 갖은 고생을 하고 커온 사람이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고생하시는 어머니 보면서 전 죽어라 공부했어요.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어머니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사실 이 자리도 어머니께서 하도 등 떠미셔서 나온 자리예요. 부모님들께선 다들 그렇잖아요. 자식이 얼른 결혼하고 손주도 낳았으면 좋겠고. 첫 만남부터 본인의 가족사며 속에 있는 생각들을 꾸밈없이 말하는 모습에 참 소탈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선자리에 나왔다는 말에 묘한 동질감도 느꼈고요. 얘기를 나눠본 남편은 정말로 결혼에 큰 뜻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오히려 더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한 번의 선자리로 끝날 줄 알았던 만남은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화가 잘 통했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비슷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각자의 시간과 의견을 존중해주고 집안일이나 육아도 한쪽에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분담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저와 남편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의 결혼 소식에 몹시 기뻐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께서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제 결혼식 전까지 회복해서 멋지게 신부 입장을 함께하고 싶어 하셨죠. 네? 강남에 병원을 내달라고요? 그래 세아가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왜 그렇게 놀라고 그래? 듣자니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면서 지낸다며.
의사 남편 얻으려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 잘 사는 친정 냅두고 어디다 써먹게? 많은 거 안 바란다. 강남에 병원 하나, 그리고 내 아들 출퇴근하기 편하게 근처에 아파트 하나 해와라.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해요. 강남에 병원이랑 아파트가 한두 푼도 아니고. 너 결혼하고 나서도 집안일이며 육아며 다 안 하겠다고 했다며? 집에서 내조 하나도 안 할 거면 결혼하면서 그 정도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집안일이랑 육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서로 잘 분담해보자는 이야기였어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이랑 달라요. 집에서 내조만 하면서 사는 여자들 별로 없어요. 시끄럽다. 듣기 싫으니까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강남에 병원이랑 아파트 해와. 아니면 죽어도 결혼시킬 마음 없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고집을 부리시는 통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강남의 병원에 아파트라니. 물론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까지 시어머니 비위를 맞춰가며 결혼을 해야 하는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애써 변호하며 어머니께서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성격이 많이 드세지셨다. 고집이 하도 세셔서 본인 말도 듣지 않는다. 당신이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어머니 요구 들어주면 결혼하고 나서 평생 당신한테 다 바치고 감사하며 살겠다 애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려던 저도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 결혼 소식에 기뻐 벌써부터 신부 입장 준비를 하시는 아버지도 그렇고 남편처럼 제 가치관을 존중해 줄 만한 결혼 상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도 있었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부모님에게 알렸고 제 예상대로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병원과 아파트를 준비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것 같던 딸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뭔들 못 해주시겠어요. 부모님을 위한 결혼이었지만 결국에는 또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에 성공했고 부모님께서는 약속대로 강남의 피부과를 개원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병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 약속했던 대로 제게 간섭을 한다거나 집안일 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그림 작업을 하는 저는 생활 패턴이 평범한 직장인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까지 깨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오후 7시면 잠에 들기도 했죠. 당연히 아침에 출근해 저녁 시간에 퇴근하는 남편과는 생활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저와 남편은 각자 식사를 따로 하게 되었고 집에 더 오래 머무는 제가 집안 청소나 빨래 등을 맡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짧으니 당연히 대화할 일도 적었고 덕분에 사이가 더 가까워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결혼 후 매일같이 찾아오실 것 같던 시어머니께서도 연락 한 통 없으셨고요. 원하셨던 대로 병원과 아파트를 해왔으니 더 이상 간섭할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편하게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얘, 넌 어떻게 된 애가 먼저 전화 한 통이 없니? 이러다 내가 갑자기 쓰러져 죽어도 모르겠다. 그깟 병원이랑 집 좀 해왔다고 만사가 해결되니? 그래도 며느리로서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잘 사는 집안 딸이라고 아주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죄송해요, 어머니. 안 그래도 전화 한번 드리려던 차였어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게는 퍽이나 잘 지내겠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걱정돼서 요새 잠도 통 못 잔다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네가 바깥 일하느라 바쁜 남편 위해서 밥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결혼한 지가 몇 달인데 마누라한테 따뜻한 밥 한 번 얻어먹어본 적이 없는 게 말이 돼? 어머니, 저도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남편하고는 식사 시간도 안 맞고요. 식사 외에는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 다 제가 도맡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그래요? 제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고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한다고요? 얘가 어디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따위야? 그럼 의사가 바깥 일하느라 바쁘지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너 대신해서 집안일이나 하고 있을까? 잔말 말고 내일부터 당장 밥 차려줘라. 뚝 끊겨버린 전화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2년 전년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기에 몹시 기분이 상하기도 했고요.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통화 내용을 말해주니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로 그런 말을 하셨어? 오늘 오랜만에 연락 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드렸더니 속이 좀 상하셨나 보네. 당신이 너그럽게 넘어가줘. 오늘은 그냥 넘어간다 쳐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간섭하시면? 우리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서로 생활 존중해주고 집안일도 분담해서 하기로 했잖아. 어머니께서는 꼭 내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나도 집에서 일하는 거야. 당신 병원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내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기니까 빨래며 청소며 별말 없이 도맡아 하는 거고 나도 일하느라 밥 제대로 못 챙겨 먹을 때 많아.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니한테 주의 좀 드려. 듣다 보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 우리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 걱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좋게 좋게 좀 넘어가주면 안 돼? 솔직히 엄청 틀린 말도 아니잖아. 당신이 집에서 일하는 건 알겠는데 밥 정도는 차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뭐 팔첩반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아니, 당신이 결혼할 때 이 집이랑 병원 해준 거 고맙게 생각하긴 한데 언제까지 그걸로 유세 떨 거야? 평생 이것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머리 조아리면서 살아야 돼? 솔직히 숨 막혀서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 싸우기 싫어서 먼저 말 안 꺼냈는데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여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할 때부터 다 약속했던 거잖아. 나 미수라는 사람이라 멋지고 좋다며. 평범한 사람들이랑 생활 패턴 다른 것도 다 이해한다. 내조 같은 거 필요 없다.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말했던 게 누군데? 강남의 병원이랑 집 해오면서 평생 나한테 맞춰주며 살겠다더니. 그리고 뭐?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여자? 누가 들으면 내가 살림 하나도 안 하고 방치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당신 지금 입고 있는 와이셔츠 누가 빨고 누가 다려놓은 건데. 당신 퇴근하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배달 음식이나 시켜먹고 치우지도 않고 들어가잖아. 그럼 내가 새벽에 작업 마치고 나서 치우고 설거지하고 청소며 걸레질이며 당신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그런 건 당연히 집에 오래 있는 당신이 해야 되는 일 아니야?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내가 남편 밥 하나 안 차려줘서 배달 음식 시켜먹게 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큰 소리를 쳐. 그리고 이깟 와이셔츠 하나 다려놓은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당신 부잣집 아가씨라 귀하게 큰 건 알겠는데 이 정도는 다른 집 여자들도 다 하고 사는 일이야. 돈도 안 되는 그림 조각이나 하루 종일 끄적여 대면서 뭘 그렇게 유세야? 남편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지금껏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인격을 꾸며냈나 싶을 정도였죠. 내가 이런 사람한테 속아서 강남의 병원이랑 집까지 마련해오며 결혼을 했구나. 이런 후회가 밀려왔고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눈물만 흘렀습니다. 남편은 우는 저를 내버려두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렇게 밤새 거실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걸어가시던 아버지, 저를 꼭 껴안아 주시며 눈물을 터뜨리시던 어머니가 생각나 더욱더 괴로웠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반려였으니 원망할 사람도 책임을 미룰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저는 그날부터 완전히 남편과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랑 없이 서로의 조건만 보고 시작된 관계였으니 남남처럼 지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다 출퇴근하는 남편과 마주쳐도 서로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고 쌩 나가버리고는 했죠.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아마도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요즘 많이 바쁘니? 전화도 자주 하던 애가 통 연락이 없어서. 남편하고는 잘 지내고? 요즘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다. 회사 일도 잘 못 보시고 아예 병원에 누워 계셔. 식사도 자주 거르시고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다니까. 사위랑 같이 한번 와. 너 얼굴 보면 기운 좀 차리실 것 같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된 후 한동안 저 스스로를 돌볼 정신도 없어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런 간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결국 회사 일도 제대로 보시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지셨다는 어머니의 연락에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아버지는 살이 많이 빠지셔서 몹시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이런 아버지께 마음의 짐을 더 얹어드릴 수 없어 차마 남편과의 일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병원 일 때문에 바빠서 함께 오지 못했다.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만 이야기했죠. 그래,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다. 그러고 보니 너희도 결혼한 지 벌써 1년이나 다 돼가는구나. 슬슬 좋은 소식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굳어지는 표정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다음으로는 손주를 기대하실 차례였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한 바람이었지만 그 말씀에 저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대화조차 하지 않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이세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노력해보겠다며 말끝을 흐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오자 정적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분명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지만 아무런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시위라도 하듯 거실에 아무렇게나 옷을 벗어놓거나 배달 음식을 먹고 며칠 동안이나 치우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는 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몇 번 음식을 치우기도 했지만 이러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아 신경을 끄기로 했죠. 제가 사용하는 작업실이나 주방, 화장실 같은 공간은 깨끗하게 관리했지만 남편이 쓰는 방이나 서재는 일절 들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더러운 꼴일 것이 뻔했죠. 평생 공부만 하며 자라왔다는 남편의 말대로 남편은 기본적인 집안일조차 할 줄 몰랐거든요. 아마 사소한 것까지 모두 시어머니의 손을 타며 자라온 것 같았습니다.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던 남편은 외박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먹고 지내는지 아니면 시댁에 가서 자고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당신 친정에서 해준 병원, 집,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받고도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한동안 당신하고 냉랭하게 지내보니 이제야 알겠어. 나 당신 사랑해. 이제 다시는 당신한테 집안일이다 뭐다 그런 소리 안 할게. 당신 밥까지 내가 차릴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 이혼할 거 아니잖아. 부부처럼은 살아야지. 장인어른 몸도 편찮으신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자. 어? 무슨 바람이 분 건지 그렇게 밖으로 나돌던 남편이 갑자기 제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저도 의미 없는 결혼 생활에 슬슬 지쳐가던 차였습니다. 매일같이 어질러져 있던 집과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던 나날들. 제 눈앞에서 싹싹 빌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솔직히 가증스럽게 느껴지긴 했지만 저는 남편의 화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출근하면서 제 아침밥을 차려놓고 가질 않나 퇴근 후에는 청소기며 걸레질이며 집안 청소를 나서서 하고 생전 하지도 않던 빨래를 돌려 다림질까지 해놓더라고요. 물론 집안일에 전혀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결과물은 영 시원찮았지만 그래도 성의를 보인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연애 시절처럼 옆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늘어났고 틀어졌던 남편과의 저의 사이는 점점 회복되었죠. 아주 다정한 인꼬 부부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던 지난 날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이제 슬슬 아이를 가질 때도 되지 않았냐면서요. 물론 저는 딱히 이세를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결혼해도 뜻이 없었는데 자식은 더욱더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죠. 그치만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기는 했습니다. 우리 나이도 있고 양가 어른들께서도 손주 기다리시는 것 같고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아이 가지면 분명 우리 사이도 끈끈해질 거야. 당신 닮은 예쁜 아기 낳고 싶어.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결국 남편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이세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이를 갖기에 그리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운이 좋게도 임신이 되었고 이 소식을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제 뱃속에 생명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참 얼떨떨했습니다. 남편은 임신한 저를 거의 신주단지 모시듯 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하면 후다닥 달려와 대신했고 임산부에게 좋다는 각종 음식을 사다 날랐으며 제가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있으면 몸에 좋지 않다며 잔소리를 하기도 했죠. 그런 모습이 조금 어색하지만 마냥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항상 타박만 하시던 시어머니께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친절한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물어오시곤 하셨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이제야 제대로 된 부부 사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보통 임산부들은 14주에서 16주 사이에 입덧이 많이들 사라진다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입덧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입덧이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기는커녕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임신 초기에는 과하게 호들갑을 떨며 걱정하던 남편도 나중에는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들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유난이냐면서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는 저 때문에 남편은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으니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죠. 그렇지만 한번 시작된 남편의 투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원래도 마른 체구에 그리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던 저는 입덧으로 살이 5kg 가까이 빠졌고 입덧뿐만 아니라 각종 임신성 질병과 컨디션 저하로 몹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에게 그 짜증이 자주 돌아가게 되었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받아주던 남편도 갈수록 태도가 눈에 띄게 까칠해졌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짜증만 낼 건데? 남들 다 아는 임신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 유세야? 뭐든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짜증 받아주는 것도 이제 지친다. 뭐 애를 나 하나 좋자고 가졌어?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언제까지 당신 수발 들면서 지내야 되는 건데.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그렇게 남편은 점점 결혼 초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저를 무시한 채 본인이 먹고 싶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배가 불러오는 저를 두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오고는 했어요. 어떤 날은 아예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저런 인간과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제가 참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저는 부른 배를 붙잡고 혼자서 집안일이며 식사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아픈 곳은 많은데 가만히 누워서 쉬질 못하니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나빠졌어요. 이유 모를 복통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복통이 몹시 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찾아온 복통에 간신히 화장실로 기어가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은 그런 저를 힐끗 보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닫힌 문 뒤로 몰려오는 서러움에 화장실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울렁거리는 속에 뭐라도 집어넣어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순간 아랫배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에 그대로 자리에 꼬꾸라졌고 그렇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고 어머니께서 엉망이 된 얼굴로 침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쓰러졌던 제가 발견된 건 늦은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꼬박 하루 동안 바닥에 엎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날도 어김없이 늦게 집에 돌아왔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저를 보고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발견될 당시 제 주변은 온통 하열한 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병원을 찾았으면 아이를 살릴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너무나 늦게 병원을 찾아왔고 평소에 산모 건강도 좋지 않아 아이가 오래 버티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충격의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슬픔에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픈 배와 울렁거리는 속을 붙잡고 잠들 때면 왜 이렇게까지 나를 고산스럽게 만드나 아이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막상 뱃속에서 자라나던 생명을 잃고 나니 엄청난 슬픔이 저를 찾아왔어요. 슬픔이라는 짧은 단어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게 임신한 몸으로 뭐하러 그렇게 무리를 하니? 아휴 미련하기는.
에휴, 나도 드디어 손주 한번 안아보나 했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병실에 찾아와 위로는커녕 악담을 늘어놓는 시어머니를 보고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동자로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건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원망스럽거나 섭섭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당시 저에게는 세상 그 어느 것도 의미 있게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그림도 손에 잡히질 않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예, 어쩜 좋으니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단다. 불행은 불행을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틈을 타 부장 한 명이 운영자금을 빼돌려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수장이 없는 회사는 급격하게 흔들렸고 결국 그대로 파산을 맞고 말았죠. 어머니께서는 충격에 쓰러지셨고 유산 이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남편은 부도 소식을 알게 된 후 전보다 더 냉랭해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고 시어머니께서는 부도 소식에 안부를 묻기는커녕 집이랑 병원 팔아서 친정에 보태줄 생각은 추워도 말라며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던 저는 결국 자리에 눕게 되었고 제가 손을 놓자 점점 쌓여가는 집안일에 남편이 연락을 드렸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던 제게 남편 밥은 어떻게 하고 있냐,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잔소리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상대하기에 너무 지쳐있던 저는 그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는 방에 들어가 죽은 듯이 누워있었죠. 언제까지 저런 애랑 같이 살래? 집이며 병원이며 뽑아먹을 것도 다 뽑아먹었잖아. 더 이상 나을 것도 없는 집구석에 애 하나 제대로 낳기를 해, 내조를 잘하기를 해. 네가 저번에 보여줬던 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번듯한 병원도 있고 집도 있겠다. 빨리 이혼하고 걔랑 재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딱 낳으면 좋겠구만. 걔는 뭐하는 집안 딸이라니?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그래도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간통자로 집어넣겠다고 난리라도 치면 어떡해요. 제가 알아서 잘 정떨어지게 굴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 입에서 먼저 이혼 소리 나오게 할게요. 열린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리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겨우 이런 꼴을 보자고 피 같은 아버지 재산으로 저딴 연놈들에게 병원과 집을 가져다 바쳤구나. 과거의 스스로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비통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두 사람의 대화를 전부 들었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따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몸뚱이에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부모님, 부도난 아버지의 회사, 얼마 전 하늘로 떠나보낸 아이,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했고 보잘것없이 느껴졌습니다. 재혼이니 뭐니 멀쩡한 아내를 두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남편에게 한마디 말조차 꺼낼 수 없을 정도로요. 그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머무시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방에 누워있는 제가 사람처럼 느껴지지도 않는 건지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종종 남편의 내연녀 이야기를 꺼냈고 사실상 저보고 들으라는 듯이 말하는 투였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내가 알아서 떨어져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우리 친정에서 해준 이 집이랑 병원 돌려줘. 결국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였습니다. 이대로 이 집에서 유령 취급 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마음 편히 혼자 살 대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병원과 집을 돌려달라는 제 말에 두 사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병원 계약이며 사업자며 이 집 명의며 전부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너한테 돌려줘야 할 이유가 뭐니? 게다가 자식 하나 제대로 못 낳는 여자가 뭐가 그렇게 살랐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혼 얘기를 꺼내? 죄송합니다. 싹싹 빗면서 사정에도 모자를 파네. 어머님, 아무리 명의가 다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전부 결혼 후에 저희 친정에서 마련해준 것들이잖아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혼해 드릴 테니 그 여자 데려와서 애 낳게 하세요. 일부러 저 들으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짝 하는 큰소리와 함께 볼이 얼얼해졌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맞아본 따기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듯 엎어지고 나서야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가진 거라곤 부모 돈밖에 없던 년이 손에 쥔 게 없으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그래, 네 말대로 훨씬 참한 며느리 데려다 손주 볼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 너 같은 애한테 돌려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앞이 핑핑 돌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숨을 헐떡이는 저를 짐승 쳐다보듯 내려다보던 남편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저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멀쩡히 제 곁에 계셨다면 재살 분할 소송을 하든 간통죄로 고소를 하든 최소한의 무언가를 더 시도해보려 했겠지만 당시 제게는 그럴 만한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제가 가져왔던 것들을 모두 잃은 채로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죽을 힘으로 버텼습니다. 저마저 잘못되면 아프신 부모님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억지로라도 잘 지내보려고 애썼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하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건지 의식이 없으시던 아버지께서 기적처럼 눈을 뜨셨습니다. 그날 아버지 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도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셨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3명이 됐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쫓겨나듯 이혼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찾아가겠다며 일을 가시는 아버지께 저는 아버지께서 눈을 뜨신 것만으로 충분하니 한동안 몸 관리에만 신경 쓰시라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길길이 날뛰시던 아버지께서는 제 간절한 부탁에 결국 고집을 꺾으셨고 태어나시자마자 다시 사업일에 뛰어드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워낙 사업 수완이 좋으신 분이었고 회사 일을 오래 하시며 다양한 인맥을 쌓으셨기에 다시 사업 기반을 다지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규모는 예전에 운영하던 회사와 비할 바가 못됐지만 휘청이던 저희 집안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부모님께서는 몇 번이고 제게 남편과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셨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미 다 지난 일이라 생각한다. 그 사람들과는 이제 엮이고 싶지 않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고 저는 부모님 곁에서 제 작품을 그리며 제대로 된 작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기회로 큰 전시회도 여러 번 참여했고 점점 더 이름이 알려지자 작품이 하나둘 팔리기 시작하며 벌이가 생겨났죠. 아버지의 사업도 크게 번창해서 전에 회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행복과 안정감을 찾기 위한 결혼이었는데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서 작가 활동이며 아버지 회사며 모든 일들이 더 술술 잘 풀렸죠. 전해 듣기로 남편은 그때 그 내연녀와 재혼하여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가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그 내연녀와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 한켠에 원망과 억울함이 차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면 때로는 분노가 치밀기도 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이다.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최대한 잘 차려입고 나와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저녁 약속이 있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예쁘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를 향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사업 관계자분들이나 아버지 친구분들을 뵌 적이 있어 그런 류의 만남인 줄로만 생각했죠. 약속 장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고 아버지를 따라 들어간 방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여긴 어떻게? 10년 만에 만나는 남편은 몹시 당황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예상하시고 계셨다는 듯 덤덤한 표정이셨습니다. 부녀가 다정하게 나들이라도 나왔나 봅니다. 이런 비싼 식당을 다 오고. 어디 돈 많은 놈 물어서 재혼이라도 한 모양이죠? 방을 착각한 모양인데 저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그닥 반가운 사이도 아닌데 빨리 나가주시죠. 10년 만에 만난 장인한테 한다는 말이 겨우 그건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일말의 선처도 해줄 필요가 없어 보이는군. 장인은 무슨, 저 사람이랑 갈라선 지가 언젠데. 그리고 선처라니, 오래 자리에 누워 계시다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기라도 하셨어요? 중요한 만남 있으니까 당장 딸 데리고 나가시라고요. 자네, 오늘 건물주 만나러 나온 자리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아버지께서는 테이블 위로 종이봉투를 툭 던지셨습니다. 바로 내가 그 건물주거든. 연장계약서네. 지금 자네가 나와 딸 앞에서 벌레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빌면 작성할 마음이 조금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남편은 표정이 급속도로 굳어지더니 떨리는 손으로 종이봉투를 아무렇게나 뜯어냈습니다. 종이봉투 안에 들어있던 서류는 아버지 말씀대로 병원 연장 계약서였습니다. 벌벌 떨며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던 남편은 이내 저와 아버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여기 병원 닫는다고 내가 다시 병원 못 열 것 같아? 어차피 보증금 돌려받으면 대출 좀 받아서 다른 곳에서 열면 되는 일이야. 겨우 이런 걸로 뭐? 벌레처럼 엎드려서 빌어? 남편은 들고 있던 서류를 아무렇게나 바닥에 팽개친 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금방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듯한 모습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그래? 그렇지 않아도 요즘 병원 장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님들이 아주 불만이 많다지? 새로운 곳에 터 잡고 개원한다고 한들 단골이 하나도 없는데 이전처럼 병원 운영이 될까? 당신 뭐야? 요즘 병원에 이상한 소문 퍼뜨린 게 당신이야? 어? 당신들 영업방해죄로 싹 다 고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아버지의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던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는 도망치듯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상황에 혼란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버지께서는 그제야 제게 그동안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년 전 부모님께서 병상에 누워 계시고 제가 빈손으로 이혼당했던 그때부터 아버지께서는 복수의 칼날을 갈아오셨다고 합니다. 너는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도 속이 괜찮을 수가 있겠니? 가만히 묻어둔다고 해결될 상처가 아니야. 나는 네 속이 그렇게 까맣게 타들어가는 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차곡차곡 모아오셨던 돈으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남편의 병원 건물을 구입하셨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건물에 원래 건물주와 친분이 있던 사이라 매매가 수월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월세를 5배 올리지 않으면 재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병원에 도는 이상한 소문들로 손님이 부쩍 줄어들었던 탓에 사정이 어려웠던 남편은 건물주를 설득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었죠. 병원에서 도는 소문들이란 남편의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고 오히려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거나 싸구려 제품들을 사용한다거나 원장이 직접 진료를 보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전부 맡기고 다닌다는 등 대부분 병원 서비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음해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소문이신 거냐 물으니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도 기억하지? 네 남편이 병원 처음 열었을 때 손님이 하도 없어서 내 지인들한테 소개해줬던 거 말이야. 나중에서야 전해 들었는데 그때부터 병원 서비스에 문제가 있던 모양이야. 그동안은 내 얼굴 봐서 참고 다녔었는데 다들 네가 이혼했다는 사실 알고는 발길을 끊었다고 하더라. 난 거기에 그저 몇 마디 얹어서 소문이 돌게끔 했을 뿐이지. 원래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는 법이야. 그렇게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결국 병원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보증금을 남편의 아내, 즉 내연녀에게 전달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다니 법이란 게 참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돈은 남편의 손이 아닌 사회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다시 여쭤보니
보증금을 받은 내연녀는 그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익명으로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랑 그놈 사이에 있던 자식 있지? 그 애가 알고 보니 그놈 친자식이 아니더라. 부인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친애비를 만나러 다니더라고. 그놈 뒷좌설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지 뭐냐. 입 다물어 줄 테니 보증금 받은 걸 그대로 기부하라고 했다. 처음엔 못하겠다고 버티더니 남편이 술집에서 다른 여자들하고 놀아나는 사진 보여주니 알겠다고 하더라. 끼리끼리 만난 거지.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지 새끼는 아니지만 가정도 있는 놈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다니고 있으니 아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저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아주 초췌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옆에는 못 본 새에 몹시 수척해지신 시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는 제 앞에 머리를 바짝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주렴. 내가 이렇게까지 빌 테니 제발. 이 늙은이가 불쌍하지도 않니? 불쌍하기는요. 불쌍한 건 당신들 손에 빈털터리로 쫓겨났던 10년 전의 저겠죠. 아니, 이제 보니 좀 불쌍하긴 하네요. 그 연세에 다 큰 아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까지 꿇으시고. 미안하다. 그때 네가 유산했을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모른다. 손주가 어찌나 보고 싶었는지. 그래, 맞아. 애가 무슨 죄가 있겠니. 그래도 애는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어? 응? 애요? 아, 그 내연녀 사이에서 나왔다던. 근데요, 어머니, 그 아이 이상하게 남편은 하나도 안 닮지 않았어요? 부인은 왜 갑자기 이유도 없이 보증금을 전부 기부해버렸을까요? 의심해 보신 적 없으세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애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돌아가서 지금 네 부인한테 물어봐야지. 남의 집 앞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빨리 꺼져. 당신, 아니 여보,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도와주라. 나 이대로면 진짜 죽어. 내가 당신 신발이라도 할 테까? 어? 어떻게 하면 용서해줄래?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신발이라도 핥을 기세로 구차하게 비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한심하더라고요. 원래도 한평생 공부만 해왔던 사람이라 병원 일 외에 다른 분야에는 문외한인 인간이었지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병원을 운영해오며 일말의 저축이나 위험에 대한 대비조차 해놓지 않았던 건지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이런 아스팔트 바닥에 노쇠하신 어머니를 무릎 꿇리는 모습을 보니 혐오감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왜 당신 같은 인간을 용서해줘야 되는데? 난 평생 당신 용서 안 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봐. 그리고 난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 오랜만에 만난 김에 이건 돌려줘야겠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아스팔트 바닥 위로 남편이 나동그라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뺨을 맞고 엎어진 남편 위로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달려드셨죠. 제가 차마 노쇠한 할머니는 못 때리겠어서 아들한테 갚아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이제 볼 일 없으니 돌아가세요. 다시 찾아오면 경찰 부릅니다. 그렇게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두 사람은 그 뒤로도 한참을 대문 앞에 앉아있다가 결국 아버지께서 부르신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 뒤로 전해 듣기로는 남편은 내연녀와 친자 문제로 싸우다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여러 여자들과 어울려 다녔던 전적이 있어 소송이니 위자료니 말만 하다가 결국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의사 면허는 멀쩡하니 평범하게 작은 병원이라도 들어가 페이닥터로 살았으면 될 것을. 한때 원장이었던 자존심이 있는지 강남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크게 받아 병원을 새로 열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일말에 관심도 없었기에 병원을 찾아가 보기는커녕 소식을 궁금해하지도 않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저번 병원은 아버지 덕에 초반에 자리를 잡기 수월했지만 이미 손님들 사이에 안 좋은 이야기도 파다한 데다 불륜으로 2번이나 이혼당한 의사라고 강남 일대에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병원은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폐업했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집마저 남편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하고 받아보니 익숙한 목소리더라고요. 요새 정말 너무 힘들다고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는데 병원비 낼 돈도 없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비는데 어찌나 구차하던지요. 바로 끊어버리고는 번호 차단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병원이 있던 자리에 저는 저만의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장소를 제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동안 그려왔던 그림들도 전시하고 한켠에는 작업실도 만들어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혼은 정말 제 인생의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묫자리까지 만들어 들어갔지만 결국엔 스스로 파헤치고 나왔으니 참 다행이죠.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런 건 다 필요 없다며 다른 무엇보다도 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전 지금 혼자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남은 인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로 아버지 어머니 곁에서 오랫도록 작품 활동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시간이 남으면 유튜브로 사연 듣는 게 취미라 자주 듣다가 제 얘기도 소개하고 싶어서 제보하게 됐어요. 자식들도 이제 다 커서 집에 있는 시간이 없고 또 요즘 제 인생에 변화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용기 내어 제보합니다. 태어나길 서울 토박이로 태어났고 우리 집, 그러니까 친정은 어릴 때 여유가 많은 집이었습니다. 듣기론 친가도 외가도 다들 잘 사는 집이었는데 특히 외할아버지가 장사로 수완이 꽤 좋으셨대요. 그래서 막내딸인 엄마에게 재산도 많이 주셨는데 엄마의 딸인 저를 너무나도 예뻐하셔서 제가 갈 때마다 용돈도 두둑하게 주시고 온갖 지원은 다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막내라서 외할아버지는 제 친구들의 할아버지들보다 더 나이가 많으셨는데 겉모습만 보면 상당히 정정하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더 젊어 보이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우리 엄마가 우는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셨을 때도 엄마와 제가 병원에 가면 반응을 특히 많이 하셔서 저도 너무 슬퍼서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외할머니는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고 두 분의 재산은 외삼촌들과 엄마가 나누어 가졌는데 꽤 많은 돈이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친가도 잘 살았고 외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특히 애정을 주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상당히 유복하게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은행에 다니셔서 벌이가 적지 않았죠. 동네에서 우리 집이 유난히 컸고 옷도 제 옷이 제일 좋고 예뻤습니다. 그렇다고 사치를 부리는 편은 아니라 그냥 적당히 여유롭게 자랐는데 덕분에 특별한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외동이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컸습니다. 어릴 땐 친구들처럼 오빠나 언니 혹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혼자도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엄마가 저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나중엔 외동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전 자라서 대학에 가게 됐는데 저 때만 해도 여자가 대학에 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제 전공은 국어국문학이었고 대학 생활은 아주 즐거웠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첫사랑은 아니었고 오히려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 저를 옆에서 놀리던 동기였어요. 제 첫사랑은 동아리 오빠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첫눈에 반해서 들이댔는데 이미 그 오빠는 너무 예쁜 선배 언니가 여자친구로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끝까지 몇 년을 들이대서 결국엔 사귀었는데 2개월 만에 대차게 차였어요. 첫사랑이었고 태어나서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었던 첫연애라 헤어지고 너무 슬퍼서 동기들을 돌아가며 불러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는 이별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제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남편은 그때 그냥 동기 중 한 명이었는데 제 술친구였어요.
너무 슬퍼서 남편을 앞에 두고 울고 있으면 저를 달래주던 건 아니고 그냥 앞에서 실실 웃으며 자기가 선배한테 다시 사귀라고 말을 대신 전해줄까 하며 놀렸습니다. 처음엔 그게 얄미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울어주던 동기들도 고마웠지만 저렇게 제 슬픈 감정을 없애준 남편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남편을 자주 불러냈고 그렇게 둘이 지낸 시간은 길어져서 결국 우린 사귀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사실인데 남편은 애초에 제가 첫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아리 선배와 헤어졌을 때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남편을 불러내어 저를 위로해달라 했던 거죠. 선배와 사귈 때는 연애하는 내내 설레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는데 남편과 만날 땐 그냥 진짜 친구 만나는 기분이었는데 대신 남편을 만나는 내내 너무 웃어요. 웃겨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남편이 딱 그랬는데 선배와 사귈 땐 저를 꾸며내고 어떻게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썼는데 남편을 만날 땐 제 밑바닥까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진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 언니들이 제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하는 남자가 진국이라며 결혼을 부추겼어요. 때마침 남편도 저와 결혼하겠다고 만날 때마다 꽃다발을 들고 와서 마치 세뇌하는 것처럼 결혼하자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언니들 말대로 평생 살 건데 내가 가장 편하고 나를 다 내려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다 생각하기도 했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기엔 제 성격상 귀찮고 또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알아가는 과정이 저한텐 버거워서 남편의 결혼하자는 요구를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갔는데 마침 우리 친정아버지가 은행에 다니셔서 남편을 아주 좋게 봤어요. 아무래도 같은 분야니까 말도 잘 통해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크게 반대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엄마가 반대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의 집안 문제였어요. 남편은 3남매였고 첫째 아들, 즉 장남이었고 아버지가 그때 이미 아프셨던 상태였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처럼 암에 걸린 건 아니었지만 지병이 많으셔서 여기저기 아프셔서 병원에 자주 입원하셨어요. 엄마는 남편도 나중에 그러면 제가 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곱게 키운 딸이 남의 집 아들 병간호하며 인생을 보내게 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시어머니가 혼자 남게 되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시고 남편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나중에 남편에게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집이 우리 집처럼 여유 있는 집이 아니라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더 많은 지원이 올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나중에 분명 제 결혼 생활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제가 외동딸이고 엄마가 저를 키우며 저한테 신경을 많이 쓴 것도 알고 많은 사랑을 주신 것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한텐 비밀이지만 엄마가 주선한 선자리에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선을 볼 때마다 저는 남편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부자라고 해서 나가면 자기 자랑 혹은 부모님 재산 자랑을 하고 사람에 대해 서로 알아가는 시간보다는 재산 자랑과 미래의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 토론하는 현장에 가까웠습니다. 대놓고 우리 집 재산을 탐내는 사람도 있었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앞서서 우리 집 재산과 본인 집 재산을 합치면 어느 정도 돈이 모이니 그걸로 투자하면 더 부자가 될 거라고 김칫국을 먹던 사람도 있었어요. 몇 번의 선자리 끝에 저는 엄마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결국 엄마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결혼하는 거 인생에서 한 번뿐인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생각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남편 집에서는 당연히 제가 며느리로 들어간다니까 반대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시어머니가 제 사연의 핵심이라 말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본 건 남편의 졸업식이었어요. 제가 남편보다 먼저 졸업해서 그날 저는 졸업하지 않았는데 꽃다발을 사고 아침부터 꽃단장을 열심히 하고 남편을 축하해주러 갔는데 남편 옆에 어떤 여자가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장남이라 그런 건지 진짜 타인이 보아도 얼마나 의지하고 아들을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걸 본 선배 언니들이 저에게 귓속말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라고 하면 이해되실까요?
저도 그 광경을 보며 마냥 기분이 좋았던 건 당연히 아니고 걱정했지만 남편이 누가 봐도 저를 많이 좋아했고 저한텐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주변에 만류해도 결혼하게 됐습니다. 친정에서 집을 마련해줘서 우리는 남들보다 훨씬 여유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확실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신혼 땐 마냥 행복했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딱 봐도 건들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데도 알면서도 웃으면서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았던 기간도 3개월이 끝이었고 그 뒤로는 시댁 때문에 저는 화가 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됐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시아버지가 아프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외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오래 계셔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병원비가 진짜 예상보다 훨씬 비쌌어요. 시댁은 이미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대느라 빚도 많은 상태였는데 우리 집이 잘 사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대놓고 말했는데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부탁하더라고요. 하도 뻔뻔하게 부탁해서 어렸던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아프니까 지금 식구들이 얼마나 속상하니. 시아버지가 빨리 나아야 아가 너도 행복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줘.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한테 종종 돈을 가져가셨는데 이왕 결혼한 거 저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생각나서 돈을 줬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혹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쓰라고 하셨던 비상금이 있는데 그 돈은 결혼 전에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주신 돈이었어요. 그걸 대학생 때 딱히 쓸 일이 없었는데 남편도 모르는 돈이라 쉽게 시어머니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유로운 집안 형편에 맞게 사치를 부리지도 않았고 애초에 저를 꾸미는 것에 딱히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몇 번 빌려주니까 제가 지갑으로 보였던 건지 돈을 빌리는 빈도가 늘어나고 돈의 액수도 점점 커져 제 비상금은 금방 바닥을 보이게 됐습니다. 엄마가 알면 뭐라 하실 것 같아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에게 말해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더 시어머니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결국 저는 남편과 엄마에게 털어놨는데 그 계기로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혼할 뻔도 했어요.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화냈고 아버지도 이유가 그거인 줄 몰랐다며 주라는 대로 다 주면 어떡하냐고 저를 혼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왜 자기 몰래 며느리에게 돈을 가져가냐고 화내고 집안이 뒤집혀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신혼 때고 또 그냥 앞으로 이러지 말자고 자세한 액수는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됐는데 이 계기로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그 돈이 오로지 시아버지의 병원비로 쓰인 게 아니고 시누이의 옷을 사는데도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순진하게 우리 외할아버지처럼 아파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없도록 병원비라고 생각하고 돈을 넘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도 자주 하셨고 집에 있어도 기운이 없어 저에게 뭘 바라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의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오히려 하셨죠.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이라 동생이 둘이었는데 제가 결혼했을 땐 둘째 도련님은 대학생이었고 막내 시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네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우리 친정에서 집을 사줘서 따로 살았는데 시동생들은 아직 시어머니랑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가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저는 요리를 살면서 해볼 일이 별로 없기도 했고 또 관심도 없어서 잘하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요리를 가르쳐준다고 저를 시댁으로 종종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출근했으니 저도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시댁에 가서 요리를 배워야지 생각하고 갔더니 퇴근한 시누이가 제가 한 요리를 맛보고 이게 뭐냐고 대놓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한 요리인데 어찌나 뭐라 하던지 너무 민망했습니다. 아니, 언니는 이렇게 요리하는데 오빠가 뭐라 안 해요? 그냥 별말 없더라고요. 잘 먹던데요. 심지어 잘 먹어서 살쪘잖아요. 우리 오빠지만 진짜 보살이다 보살. 언니, 우리 엄마한테 요리 많이 배워요. 소금을 넣으니 살이 찌죠. 남편은 제 말대로 진짜 그냥 제가 한 요리는 잘 먹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엄마가 제 요리 실력을 알기도 했고 결혼해서 처음 살림하게 된 딸이 걱정된다고 집에 일하시는 이모를 몇 번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셨던 이모라 제 입맛을 아니까 종종 남몰래 와서 요리를 해주셨는데 요리 솜씨가 워낙 좋으셨던 분이라 남편도 잘만 먹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보다 일하던 이모에게 요리를 배웠고 나중에 그 솜씨로 시댁 가서 요리했더니 진짜 그렇게 아프셔서 기운이 없던 시아버지가 밥을 한 그릇 다 비우실 정도였습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정도였는데 근데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역시 나한테 배워서 요리가 늘었네. 앞으로도 와서 배워. 요리도 해야 느는 거야. 알겠니? 저기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도저히 몰라서 가만히 있었더니 시누이도 옆에서 본인 엄마의 음식 솜씨가 워낙 유명해서 이웃들이 와서 일부러 밥을 먹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제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얄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시어머니의 요리 솜씨는 객관적으로 별로입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결혼하고 제가 한 요리를 먹고 살이 10kg이 넘게 찔 정도였어요. 평생을 살이 찐 적 없는 남편이라 결혼 전에 너무 말라서 저는 남자가 왜 이렇게 말랐냐고 물어볼 정도였는데 결혼하자마자 제 요리를 먹고 찐 남편은 김치찌개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몰랐다고 할 정도였어요. 저한테 막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저는 시댁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장남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서 시댁에 간 날이 일주일만 지나도 얼굴을 까먹을 정도라고 집에 오라고 계속 전화해서 안 갈 수도 없었어요. 가기가 싫어서 남편만 보내려고 했더니 남편이 그래도 결혼했는데 혼자 가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저를 꼭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진짜 최고의 남편이었는데 돈도 잘 벌고 무엇보다 다정하고 웃겼어요. 저는 웃긴 사람이 이상이었던 적은 없는데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웃는 상황이 많아서 친구들에게 웃긴 사람과 결혼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장남한테 엄청나게 의지하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하고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남편에게 먼저 연락하셨어요. 분명 집에 도련님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병원도 119도 아니고 은행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제일 먼저 알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 집이 제일 많이 지출했어요. 둘째 도련님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돈을 벌어도 막내 시누이가 격리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어도 결혼한 우리 남편이 제일 많이 돈을 줬습니다. 만약 우리 친정이 여유 있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1년 만에 길바닥에서 생활했어야 할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가 일하고 있지 않아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시아버지 병원비와 시어머니 생활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결혼했으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요. 하지만 저도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었는데 자꾸 월급의 반이 넘게 시댁으로 빠지니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서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끝은 항상 시어머니가 3남매를 키우느라 특히 장남인 남편의 대학을 보내겠다고 막내 시누이는 대학도 못 갔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남편은 잘하면서 자기가 제일 지원도 많이 받았고 첫째라 부모님의 기대도 있으니 그걸 갚아야 한다고 했고 외동이었던 저는 형제가 있으니 어쩔 수 없나 생각하고 동의했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는 우리 친정에서 사정을 알고 도움을 주어 해결했는데 돈도 문제였지만 결혼하고 남편은 아직도 그 집의 아들 역할을 많이 했어요. 물론 저도 이해는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 겁니다. 이미 결혼해서 차를 타고 30분 거리에 있으니 웬만한 일은 도련님도 집에 있으니까 도련님과 시누이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 남편을 불렀어요. 또 퇴원할 때도 남편을 부르고 그러다 보니 주말은 시댁에 가는 게 당연했고 소중한 쉬는 날도 시댁에 가야 했죠. 그러다 제가 첫째를 임신하게 됐는데 어느 날은 저도 참다가 빵 터져버린 날이 있습니다. 제가 임신 중에 다행히 첫째 때는 입덧도 없었고 몸도 건강했어요. 그래서 너무 집에만 있어도 좋지 않대서 일부러 친정도 자주 방문하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저에게 신경을 많이 쓰셨고 또 제 건강에 대해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남편과 같이 시간을 내서 산부인과로 방문하자고 한 날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이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울면서 시아버지가 아프다고 병원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날 전에는 저도 남편에게 웬만하면 시댁에 보내줬는데 그날은 저랑 같이 병원에 가는 날이었고 심지어 그 이유도 임신 때문이었는데 시아버지 때문에 또 시댁에 불려가는 남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꼭 가야 하는 거야? 오늘 몇 주 전부터 힘들게 예약 잡은 거잖아. 아버지가 아프시다는데 어떡해. 나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힘들다. 그럼 나 혼자 가? 병원을? 당신 마누라는 걱정 안 돼? 제가 평소와 다르게 말하니까 남편은 한숨을 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둘째 도련님과 가라고 했더니 네 아빠 죽겠다는데 장남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면서 따지는 목소리가 하도 커서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물론 이걸 들으면 제가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시어머니의 난리 때문에 집에 가면 막상 시아버지는 평소 지병이 있으니 기침을 하거나 속이 체했다거나 가벼운 증상일 때가 많았어요. 병원에서도 이 정도 증상으로 오지 말고 나중에 진짜 숨을 쉬기 힘들면 그때 입원하라고 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남편을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저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제 검진일이니까 봐달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남편이 결혼하더니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걸 다 제 탓으로 돌렸어요. 결국 저는 그날 남편을 시댁에 보내고 친정에 전화해서 친정아버지와 같이 병원에 갔다가 아예 친정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친정집으로 와서 싹싹 빌고 표정이 안 좋은 친정엄마에게도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 손이 닳도록 빌어 다시 집에 가게 됐는데 역시나 시아버지는 큰일이 아니었어요. 더 웃겼던 점은 이 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또 저한테 뭐라 했는데 이유가 시댁 무서운 줄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감히 시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자기 몸을 더 챙겼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시어머니의 말에 그럼 알아서 아기 낳을 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남편도 중간에서 너무 곤란해하고 둘째 도련님은 방관하고 시누이와 저도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결국 어떻게 또 진정됐는데 이 계기로 시어머니는 우리 딸을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남편에게 집착하는 것을 보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하도 심해서 첫째 아이가 딸이니까 저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딸이 자랄수록 그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첫째를 낳고 그 뒤로 둘째 도련님은 결혼했는데 속도 위반으로 결혼해서 결혼식은 아기를 낳고 했습니다. 동서의 품에 안긴 서방님의 아기도 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저 보란 듯 시조카를 예뻐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이미 우리 딸은 친정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는 중이라 신경도 쓰이지 않았는데 제가 반응이 미적지근하니 시어머니의 유치한 비교는 심해졌습니다. 정확히 우리 딸이 시조카보다 한 살이 많은데 말도 못하는 아이들을 비교하더라고요. 유미는 저 때 걷지도 못했는데 소진이는 벌써 걷네? 엄마를 닮아 그런가 보다? 유미는 저희 딸 이름이고 소진이는 서방님 딸 이름인데 분명히 우리 유미가 소진이보다 발육 상태가 훨씬 빨랐고 그걸 엄마인 저는 당연히 아는데 굳이 저렇게 다 있는 자리에서 저러더라고요. 시누이는 옆에서 소진이가 동서를 닮아 얼굴도 예쁘다고 했는데 일부러 저를 긁는 게 티가 나서 그저 웃겼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럴 때마다 저는 동서가 미운 마음보다는 속이 다 보이는 시댁 식구들이 그냥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딸을 낳고 아들도 낳았는데 친정에서는 제가 아이를 둘이나 낳으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친정아빠가 아들을 낳으니 그리 좋아하셨어요. 아빠는 제가 딸이라고 실망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우리 딸도 손주라고 많은 애정을 주셨지만 우리 집에서 아들 유전자가 처음이니 신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제가 아들을 낳으니 아픈 몸으로 저에게 고맙다고 손을 꼭 잡고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도 낳아주니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입을 싹 닫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가 병원비를 많이 들이니까 저에게 미안해하셨습니다. 시누이도 결혼하고 시어머니는 혼자 살게 됐는데 시누이는 결혼하며 직장을 그만두어 시댁에 돈을 단 1원도 보내주지 않았고 서방님은 동서 집안이 우리 집처럼 잘 살지 않는다며 생활비를 단 5만 원만 보탰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활비와 시아버지 병원비는 오로지 우리 남편의 돈에서 다 나가게 됐는데 저도 나중에는 얄미워서 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그때는 저에게 다 돕고 사는 거라며 100%의 저에게 돌아오는 게 있다고 그냥 있는 사람이 도와주자고 하시며 저를 달래셨어요. 그걸 남편도 아니까 저와 친정이 끔찍하게 잘했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면 남편도 참 안쓰럽고 본인도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하니 그냥 넘기게 됐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래서 친정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니까 그저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시아버지는 유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시어머니는 자식 3명을 불러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난 혼자 살 수가 없어. 안 그래도 너희 다 결혼하고 적적했는데 너희 아버지까지 집에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니? 엄마, 난 엄마 이해해. 그럼 오빠들하고 같이 살아야겠다. 난 아무래도 딸이니까 신랑 눈치가 보이네. 엄마가 또 오빠들한테 참 잘했잖아. 이제 효도 받아야지. 시어머니가 폭탄 발언을 하자마자 시누이는 마치 그 말만을 기다렸다는 듯 말하는데 본인은 딸이라서 안 되니 오빠 2명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었어요. 그 자리에 신우 남편도 있었는데 둘은 이미 말을 맞추고 왔던 건지 둘 다 놀라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죠. 그리고 제가 그 자리가 너무 싫고 불편했던 이유는 우리 부부를 빼고 이미 상의가 된 모습 같았어요. 서방님과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만 바라보며 자기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대출도 많고 소진이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유일하게 3남매 중 자식도 2이었고 이제껏 돈도 제일 많이 부담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시어머니를 모시라는 말이니 저는 황당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처음 듣는 내용인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다들 너무한다고 이런 걸 이렇게 통보하듯 말하면 어떡하냐는데 이미 우리 빼고 결정된 사항이었던지 아예 확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시어머니와 같이 살기엔 너무 싫어서 제가 진짜 웬만하면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용기 내어 말했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잖아요. 이대로 있다간 시어머니가 당장이라도 우리 집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식들이 3명이나 있고 손주들도 있으니 차라리 자주 찾아뵐게요. 생활비도 그대로 드릴게요. 아니, 친정 부모님과 상의하고 더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할게요. 나는 도저히 혼자 살 자신이 없다. 안 그래도 외로운데 너희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집안 적적해서 어떻게 사니? 어떻게 안 되겠니? 내가 애들도 많이 봐주고 도와줄게. 언니, 너무 대놓고 거절하면 어떡해요, 민망하게. 엄마가 적적하실 텐데 언니가 좀 봐줘요. 시누이는 가만히 있을 것이지 옆에서 계속 저에게 같이 살라고 하고 진짜 고통스러웠는데 사실 시어머니가 저러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분명 우리 집은 친정에서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사주셔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평소 사치가 심한 어머니께서 그런 집에서 살 명분이 그때 말고 또 언제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봐준다니 그 말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제가 힘드니까 이미 많이 도와주고 있었고 아이들 교육비는 죄다 친정 아버지가 부담하실 정도로 이미 차고 넘치는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도움은 바라지도 않았고 또한 시어머니는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예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서 딸과 시누이 자식들을 예뻐하고 우리 집 애들은 보러 가도 시큰둥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더 웃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면 시댁집은 팔아야 하잖아요. 그 돈은 시아버지 병원비로 대출받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 대출보다 집값이 더 비쌌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았지만 만약 살게 되면 그 남은 돈은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서방님이 자기들 형편이 안 좋아서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남은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실 이유는 더욱 없어지니 저는 대놓고 서방님에게 그럼 어머니도 모시고 돈도 받아가라 했더니 상관도 없는 시누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누이만 없었어도 제가 그렇게 화가 나서 온몸이 떨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머 언니,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있는 사람이 베풀어요. 왜 그래요 진짜? 너야말로 왜 그래? 새언니에게 못하는 말이 없어. 새언니 친정 여유 있는 거 여기서 모르는 사람 있어? 진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남편이 옆에서 뭐라 하니까 자기도 너무 황당하고 눈물이 난다며 바로 자기 남편을 쏙 데리고 시누이는 나갔습니다. 황당해서 허공만 바라보는 저에게 동서는 형님이 이해해달라며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외식도 못하고 있다고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도망치듯 시댁을 나와 남편 차에 탔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리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집에 도착하고는 안방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런데 한 번만 눈 딱 감고 자기 엄마와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약 2알을 먹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약이 효과도 안 들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됐어요. 그렇게 친정에 가서 하소연하며 나는 도저히 시어머니와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울며 말했더니 친정 부모님도 이건 아니라고 통보하듯 그러면 어떡하냐고 화가 나셨습니다. 결국 저는 반대의 의미로 친정에서 며칠 살았는데 남편은 매일 친정으로 와서 죄송하다, 그런데 한 번만 허락해달라 울며 싹싹 빌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라 지금 식구들이 티를 내지 않아도 상심이 크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니까 엄마는 또 외할아버지 생각이 나신 건지 저에게 슬며시 일단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생각하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꼴도 보기 싫었지만 남편은 분명히 저에게 잘했었고 시댁 일만 빼면 저에게는 최고의 남편이었습니다. 저한테만 잘했던 건 아니고 남편은 아이들한테도 잘해서 아이들은 남편이 퇴근할 시간만 기다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됐는데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사건건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고 친구들도 다 주변에 있어서 모임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나가서 친구들과 모이고 아이들 친구 엄마들하고 만나서 교육 얘기도 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나가니까 본인과 놀아주지 않는다고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외롭다고 했었나 봐요. 시누이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언니 힘든 건 알지만 자기 엄마한테 신경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본인이 엄마를 모시고 살던가, 절대 그러진 않으면서 저에게 시어머니가 어떤 요리를 좋아한다고 굳이 얘기하는 시누이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또 우리 집 살림에 손을 많이 댔는데 저는 특히 부엌에 예민하거든요. 어느 정도 신혼이 지나고는 친정엄마가 제가 걱정된다며 이모님을 보내주신 것도 제가 부엌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이 불편해서 오지 말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상당히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릇 정리도 제가 다 생각이 있어서 선반에 차례대로 정리한 거를 시어머니는 본인 마음대로 꺼내서 정리하고 거기에 모자라서 심지어 아주 비싼 그릇을 깨기도 했어요. 유럽에 가서 사온 아주 비싼 그릇인데 그걸 깨놓고 말도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 모습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시누이와 서방님은 잘 사는 편이 아니었는데 시어머님은 우리 집이 본인 집으로 착각했는지 자꾸 시댁 식구들을 우리 집으로 부르곤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도 우리 집 명의가 시어머니로 바뀌는 게 절대 아닌데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엄마, 애들은 어디서 재워? 이불은 어딨어? 애들 재워야겠다. 이쪽 방에서 재워. 이불은 저쪽 방 옷장에서 꺼내. 시누이도 우리 집을 자기 엄마 집으로 하는 건지 집주인인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꾸 집안 살림을 건들 때도 시어머니에게 묻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그럴 때마다 나서서 왜 그러냐 하고 중재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크며 자꾸 시어머니와 더 부딪히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같이 사는 우리 딸과 아들보다 시조카인 소진이를 더 예뻐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소진이를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똑똑한 조카라서 오히려 기특하고 평범한 집안에서 우등생으로 공부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꾸 우리 유미랑 소진이를 비교해서 유미가 대놓고 저에게 불편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비교는 우리 유미가 대학에 입학하고 더 심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미는 어려서부터 공부에 흥미가 없었어요. 저는 엄마 마음에 유미가 공부를 잘했으면 살기 편하니까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유미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유미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았고 예체능 쪽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활동도 많이 시키고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줬어요. 유미와 단둘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미술, 음악, 체육 등 흥미가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시켜줬습니다. 확실히 유미는 공부 쪽에 재능이 없었고 본인의 관심도 크지 않아서 저와 남편은 그럴 수도 있다며 유미를 존중했어요. 그래도 유미는 대학에 입학은 했는데 딱 입학식을 하고 2주 만에 자퇴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당연히 놀랐는데 유미가 결연하게 우리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다니면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자기 인생도 버리게 되는 거라고 말하니까 반대하지 않았어요. 유미는 그렇게 자유롭게 유럽으로 장기 여행도 가고 자기가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유미가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자기 주관이 확실해서 멋있고 부럽기도 했어요. 그런 우리 딸의 인생을 저는 인정하고 응원했는데 반면에 서방님과 동서딸인 소진이는 공부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동서네가 그렇게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진이처럼 우등생을 키우기엔 살짝 부족했어요. 그런 소진이와 우리 유미를 밥 먹듯 비교하던 시어머니는 미웠지만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남편과 저는 상의 끝에 영재학원에 다닐 수 있게 지원해줬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은 우리 부부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며 눈물을 보일 정도였어요. 당연히 저도 시누이처럼 만약 서방님이나 동서가 저한테 얄밉게 하거나 그랬으면 지원을 안 해줬을 텐데 살짝 눈치가 없는 동서는 가끔 저를 당황하게는 해도 사람이 밉지는 않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소진이도 제가 친정부모님 인연으로 아는 분을 통해 미국 유학을 도움을 주었더니 저에게 고맙다고 말해서 뿌듯한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매번 들으라는 식으로 소진이와 유미를 비교했습니다. 옛날 사람이고 시어머니니까 제가 참으려고 해도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어머니, 각자 잘하는 게 있는 거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유미도 자기 인생 잘 살고 있어요. 원래 공부는 엄마 머리라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하면 저러겠니? 소진이 예뻐 죽겠다. 매번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시어머니와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게 생겼다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유미는 화장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뭐라도 하고 싶은 게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유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어요. 친정 부모님도 인생 살며 남들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유미에게 하고 싶은 것을 찾은 건 축복이라며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유미는 그렇게 응원을 받고 화장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이것저것 건들더니 배우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었고 누가 봐도 성공하게 되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화장 실력이 좋아 불러주는 곳도 많았고 제 친구들은 본인 자식들 결혼할 때 유미에게 화장을 해달라고 벌써 부탁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랍니다. 제가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유미는 진짜 화장을 잘했고 무엇보다 본인이 그 일을 너무 즐겼어요. 야근도 많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 좋다고 즐기면서 하는 유미를 보니까 저는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피곤해도 즐거워서 행복하다는 딸을 보며 어떤 부모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요? 그리고 소진이는 미국에서 유학하며 대학을 나오더니 대학원도 거기서 다닌다고 동서가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똑똑한 친구라 저도 좋은 마음으로 또 도와줬더니 동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형님이 없었으면 우리 소진이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을 해서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렇게 유미도 소진이도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었고 우리 아들 재민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니까 다 키웠다는 생각도 들고 잘 자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우리 유미 생일이라 가족끼리 파티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유미와 재민이와 시어머니가 같이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마침 그날이 소진이가 박사학위를 딴 날이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고 당연하게 축하했는데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소진이와 유미를 비교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날은 게다가 유미의 생일이었는데 굳이 비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그동안 참았던 게 드디어 터져버렸습니다. 적당히 해야지 유미 얼굴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엄마로서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 딸은 제가 지켜야 하잖아요. 소진이는 박사인데 네 딸은 왜 그러냐? 고등학교만 나와선 성공 못해. 유미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대학 가라. 어머니, 그만하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그것도 오늘 유미 생일이잖아요. 너 지금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니? 아니, 내가 못할 말했니? 그러게 애초에 네 딸이 공부 잘했으면 될 일을 네 딸이 멍청한 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하니?
뭐라고요? 그럼 그렇게 잘난 동선에 가서 사세요.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멍청한 고졸딸하고 평생 살아. 시어머니는 의기양양 일어나서 가겠다고 하고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유미는 옆에서 울고 있고 저는 달래면서 네 잘못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일인데 저런 막말을 들은 우리 유미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축하를 받아야 하는 날에 비교를 당하니 그걸 어떤 엄마가 보고 있나요? 당당하게 끝까지 저에게 고조를 운운하며 나간 시어머니를 남편이 따라 나갔지만 시어머니는 됐다고 남편을 뿌리치고 그대로 동선의 집으로 갔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남편과 싸울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매번 시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을 비교하고 무시하는 것을 저보다 더 싫어해서 아무 말 없이 그날 밤은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밤에 동서에게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서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서방님께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출근했어요. 점심때로 기억하는데 저는 집에서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무시하고 엄마에게 마저 전화하는데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래서 열어주지 않고 초인종으로 대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어머님하고 할 말 없어요. 동선의 집으로 가서 사세요. 그렇게 동선의 집하고 우리 집하고 비교할 땐 언제고 지금 왜 오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이제 안 그럴 테니 문 열어다오. 싫은데요? 어머님 들어가면 또 우리 애들 무시하고 동선애랑 이간질할 거잖아요. 저는 사실 왜 시어머니가 온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시어머니는 단 1초도 우리 집에 같이 살기가 싫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급기야 울며 서방님 집에 갔더니 동서가 잘 방이 없다고 쫓아냈다며 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눈치 없는 동서가 이번에 큰 건을 했다고 생각하며 밖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집도 방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소진이네 집에 가서 자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니. 이제 유미랑 소진이 비교 절대 안 할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대로 아무리 초인종이 울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난리쳤지만 저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동서에게 연락하니 왜 자기 집으로 왔는지 모르겠다고, 본인은 그냥 이 일에서 빠지겠다고 알아서 하라는 동서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렇게 본인이 쫓겨나서 찾아가도 동선에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는데 뭐가 그리 예쁘다고 우리 딸과 소진이를 비교했던 건지 기가 찼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네 엄마 우리 집 앞에 있다고 하니까 급하게 퇴근해서 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결국 어머니를 안으로 들이고 제가 친정에 가서 잤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저보고 오래 참았다고 위로해줬어요. 다음 날 또 남편이 와서 싹싹 빌었고 결국은 시어머니랑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대충 원룸을 하나 잡아서 시어머니를 내보냈습니다. 시누이가 연락 와서 저보고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따지길래 됐고 네 엄마 원룸 월세나 내라고 했더니 어찌나 소리를 지르던지 귀가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들어간 비용과 시아버지 계실 때 냈던 병원비가 얼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나중에 남편을 통해 소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가 된 것도 다 제 덕분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저에게 뭐라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더 통쾌한 것은 소진이가 중간에 한국을 왔을 때 가족들이 다 모였었는데 거기서 자기의 박사는 다 큰엄마인 저 덕분이라고 어찌나 길을 살려주던지 그동안의 서름이 다 씻겨 내려갔어요. 시누이는 처음엔 저와 남편에게 뭐라 하다가 나중엔 할 말도 없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본인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지 심지어 저한테 연락도 안 오고 있답니다. 시어머니 연락이 안 오면 오히려 제가 좋아서 아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이 자유가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게 무시한 우리 유미는 돈을 진짜 잘 벌고 있는데 그 돈으로 저와 남편에게 명품 가방도 사주고 본인도 행복하고 멋진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마음 같아선 그동안 들어갔던 돈을 다 돌려받고 싶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자고 남편과 얘기한 뒤로는 그냥 이대로 살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놀랐던 점은 본인도 시어머니와 사는 것이 힘들었다고 원룸으로 내보낼 때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내보내더라고요. 사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진짜 힘들긴 했어요.
안쓰러운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오로지 남편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이 안타까워서 뭐라 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추운 겨울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